금융포럼 Q&A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년도 금융위에서 발표한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금융위에서 최근에 업무계획에 시장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생금융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금융혁신을 가속화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중에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었고 100조 원을 갖고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영환 팀장님이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채권 단기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이니 25년 말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거 외에도 채권 시장 안전 펀드, 정책금융기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PCBO 공급 프로그램 등을 가동하여 또 그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금융권에서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이런 부분을 실제 기업들한테 뭔가 차입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쉽게 말하면은 정책금융기관 회사채 CP 매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매입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회사채나 이런 것들이 정책금융을 통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마 낙수 효과가 밑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통 질의는 뭐 여러 분 다 드릴 건데 이제 어컴걸 개선 방향이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그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강성이라서 뭐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공급망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이 공급망으로부터 오는 인플레이션이라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자산 거품이 붕괴가 되는 현상,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격 하락이 일정 수준을 넘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는 문제와 또 하나가 이제 주식도 국내장 잘 투자를 요즘 안 하고 있고요. 해외장, 미국장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이것도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유동성이 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권별로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박정현 팀장님부터 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대내적으로 좀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서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코로나 시절에 풀렸던 자금들이 거품이 좀 많이 있어서 지금 부동산도 경기가 되게 안 좋고 그리고 평가에 대한 손실 우려도 굉장히 많이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 금융 권역이 평가 관련돼서 좀 평가 손실이 나거나 회계상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안정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평가 손실을 인식해서 전업권이 공동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특정 권역이나 특정 자산에 대해서 서로 비대칭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평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 대체 투자라든지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평가를 전 권역이 유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제가 발표할 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익스포저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암호화폐나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제 금융회사가 직접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상자산 자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개인들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원 내에서도 이제 가상자산 관리 감독도 신설하고 그리고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그 관련 거래소도 제가 별도로 관리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신원 팀장님한테 질문 드릴 때 요거 좀 아마 업권의 문제가 이쪽이랑 상당히 밀접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부동산 쪽은. 네. 그래서 이 안신원 팀장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하신 대로 중소금융업권 이제 부동산 익스포저 노출도 심하고 또 그러다 보니 부동산 시장 침체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 자영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 공여도 많은 상황에서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율도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기 때문에 뭐 부동산 PF는 재구조화를 계속 차질 없이 수행하고 또 각 회사들이 부실 정리나 연체 정리를 계속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또 충당금 적립이나 자본 적정성 재고를 통해서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보니까 연체율이 되게 네.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아마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이제 코로나 전이랑 비교했었는데 코로나 전보다도 더 높아진 상황이고 국내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다 보니 네. 이런 부분의 관리 감독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연관해가지고 어떻게 올해 년도에 하실지를 알 수 있을까요? 사실 그 연체율이 계속 그 연별로 보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분기별로 보면 그래도 너무 다행인 건 한 24년 3분기, 4분기 이후에는 물론 연체 정리, 뭐 상매각 같은 효과가 많겠지만 그나마 조금 상승세가 둔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연체 정리도 계속 독려하고 또 연체율이 높은 회사들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도 유도하고 계속 연체 정리 계획도 받고 경영진 면담도 실시하면서 부실 정리가 가장 중요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임영아 팀장님 질문 드리는데 이제 부동산, 은행 같은 경우는 부동산도 영향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도 영향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암호화폐 ETF나 이런 게 생성이 되면 이쪽도 어쨌든 은행 쪽도 뭔가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할 것 같은데 판매를 하거나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직까지는 이제 암호화폐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좀 뚜렷하게 들은 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좀 저희 쪽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이 주식 시장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자금이 이제 급격하게 쏠린 경우에 그 신용 대출이 이제 그쪽에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쪽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좀 방지하고 또 이제 연간의 그 관리 목표치에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둔화가 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건전성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돼서 충당금 적립 강화라든지 또 좀 대내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은 자본 비율도 이제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버퍼를 유지하는 등의 좀 다양한 수단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 질의 좀 들어갈게요. 저 이면아 팀장님한테 다시 한번 또 질문 드릴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제 올해 년도 주요 감독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거에서 가계부채 안정적인 관리를 하겠다. 그다음에 지배구조 선진화 부분, 그다음에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이 를 위해서 이제 건전성 감독 강화를 올해 연도의 주요 상황으로 잡으셨는데 여기서 보면 그때 그 발표하셨던 내용 보면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라는 게 있었고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 노력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가요? 일단 저 모니터링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은행별로 분기별, 연간별 그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좀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이렇게 가계대출을 운영하다 보면은 계절성 또 대출 예상 수요 등이 갑자기 격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간 관리 계획을 좀 만들어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내고 합리적으로 설정 배분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할 예정이고요. 그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이라는 거는 은행이 낮은 금리의 자금을 조달을 할 수 있어야 장기적으로 이제 그 낮은 고정금리를
대출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좀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이 커버드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발행을 활성화 좀 유도를 하는 게 그래도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 유지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가계부채 모니터링 강화에 계속 말씀을 좀 이해가 안 가서 그걸 설정을 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가 포커싱이 되는 건가요? 네. 아, 연간의 그 목표치가 있습니다. 그 목표 계획에 벗어나지 않도록 운영토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은행별로 특정 상황이 되면 갑자기 급격하게 대출이 네. 늘어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그러면 사전적으로 사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그 후행적으로 그 은행별 대출이 일어났으면은 그것들이 그 분기별로 또 연간별로 반기별로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에 큰 폭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연간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 주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기업 부채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기업 부채에서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선제적으로 구조 조정을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을 중단한다든가 혹은 그런 대출의 축소라든지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조조정의 주체는 기본적으로 은행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떠한 취약한 분야라든지 취약한 업종에 한정을 해서 신용위험 평가, 정밀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서 부실이 있다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고 구조조정의 방식은 대출의 중단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을 또 연장을 하거나 또 지원을 해서 이 기업이 그러니까 정상화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될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상환하는 그런 구조를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통제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 텐데 이 내부 통제가 늘 나왔던 얘기였고 매년 반복돼서 얘기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또 작년에도 4분기에도 포럼 진행할 때도 똑같은 얘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신한증권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또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청구구조도가 도입돼서 가장 먼저 은행 쪽에 적용이 되셨고 그다음에 보험, 뭐 이렇게 증권 이렇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보면 사고들이 좀 큰 사고들이 몇 건 있었죠. 이거 농협 같은 경우도 있었고 우리은행도 있었고 그다음에 KB은행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생을 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혹은 다른 뭔가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희 금감원도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위해서 여신 프로세스 개선이라든지 뭐 내부 통제 혁신 방안들을 좀 많이 마련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조직 문화의 확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에 금융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반복돼서 이러한 것들이 범죄라는 의식이 확산이 되어야지만이 예방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내부 유인 체계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 보수 체계를 또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금융사고에 유발하는 요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거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도 좀 마련해 볼 생각입니다. 또 위법 부당 행위는 아무래도 내부자가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누구나 이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신고 고발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 고발제도 활성화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회가 책임 경험의 중심에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사회하고 함께 공유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내의 핵심 취약점을 이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같이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박정현 팀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네. 킥스가 도입된 지 이제 안정화 단계에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킥스가. 근데 실제 보험사들의 상황을 보면 그 자사운용에 대한 부분을 특히나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비스네치나는 거 어떻게 맞춰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IFRS 9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산은 시가평가를 하지만 일부 평가는 원가법으로 계속 하고 있고, 킥스 같은 경우에는 보험부채랑 자산을 다 시가평가하다 보니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분, 자산운용 투자를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이 보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변하면 그 킥스의 비율이 확 낮아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조정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과거 저희가 23년 IFRS 17과 IFRS 9이 들어오기 전에는 자산 쪽의 평가는 IAS 39 기준서를 활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BC 제도를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RBC 제도에서는 자산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하지는 않고 회계상에서만 유가증권의 일부만 회계에 대한 단기 이익이나 비용 아니면 OCI로 반영을 했었는데 23년 저희가 IFRS 17과 IFRS 9이 도입되면서 부채가 완전 시가평가가 도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IFRS 9에서는 유가증권은 분류체계만 바뀌었지 사실은 기존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IFRS 9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IAS 39 회계기준서랑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KICS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완전 시가평가를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즉 과거 RBC 제도에서는 가상의 부채 듀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자산 듀레이션을 매칭을 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급변동을 하게 되면 자산 쪽에 대해서만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인식하고 자산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미스매칭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KICS가 도입됐을 때는 도입돼서 시행이 좀 됐는데요. 부채도 시가평가를 하고 자산도 시가평가를 하지만 지금 회계상의 시가평가가 되지 않는 AC 자산, 삼각호 원가 자산이라든지 대출 자산, 그다음에 부동산까지도 전부 다 시가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변동을 하게 되면 자산과 부채가 완전하게 다 시가평가가 되니까 이거를 ALM 차원에서 매칭만 잘 해놓으면 과거보다는 관리하는 툴은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RBC 때보다 지금 현재 KICS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회사가 조금 어려운 회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KICS 제도가 좀 더 합리적인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좀 드릴게요. 네. 우리 국내 보험사들이 M&A 상황이 좀 몰려있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뭐 MG라든가 혹은 KDB 생명 이런 쪽들, 그다음에 동양생명도 이제 매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롯데선보도 매각 진행하려고 계속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회사들이 매각이 잘 되겠지만 일부 회사들이 매각이 안 되는 회사들이 좀 있었죠. KDB 생명도 오랫동안 매각 진행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MG 손보도 계속 매각 진행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결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회사들이 매각이 잘 진행이 되면 좋은데 매각이 안 되는 경우에 영업 상황도 안 좋고,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부분도 잘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된다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게 과거에는 IMF 때 기억해보면 하위사들이 상위사의 마켓 쉐어만큼 이렇게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예,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건지가 궁금하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쨌든 안 좋은 자산과 안 좋은 보험 상품을 갖고 있는 거를 상위사들이 이걸 받으면 나도 위험해질 것 같은데 이거 꼭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해서 안 받는다고 하면 청산 조처를 가져가게 되는 건지, 청산을 하게 되면 그럼 보험을 가입했던 분들한테는 예금자보호법 지금 이제 1억으로 상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을 배상하고 마무리가 되는 건지. 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좀 어려운 회사를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 23년 제도 도입하면서 그 이런 좀 어려운 신제도가 들어오면서 어려운 회사들이 생길 거를 감안해가지고 경과조치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10년간 연착륙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은 아마 경과조치를 대부분 신청한 회사들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10년간은 어느 정도는 뭐 지금 뭐 매각이 진행 중인 MG를 제외하고서는 뭐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하면서 이제 한 10년 동안에 정상화를 시키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선제적인 좀 관리를 통해서 그 건전성 관리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각 관련해서는 그 과거에 이제 뭐 2000년대 중반에 이제 보험사 일부가 그 뭐 파산을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머지 회사들이 이렇게 비례적으로 자산에 비례해서 일부 이제 부채를 가져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게 뭐 법 규정에 그 딱 명확하게 돼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이제 각 보험업권에서 그냥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제가 이걸 직접 담당하고 있진 않아서 뭐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가급적이면 좀 뭐 어차피 소비자 보호나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 파산이나 청산까지는 가지 않도록 그 관계 당국에서 뭐 예금 보험 공사라든지 이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잘 그런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될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네. 그 킥스 내부 모형 관련해서 이제 아까도 이제 제도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로드맵 나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게 진행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제 네. 그래서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이제 궁금한 네. 게 그 은행도 그 2008년도에 바질2 도입을 할 때 네. 바질2 도입할 때 그 뭐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 운영 리스크를 뭐 부분적으로 승인을 하는 것도 그때 있었거든요. 네. 근데 다 거의 대부분 은행들이 다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진행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네. 부분적으로 했었던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보험부채 같은 경우,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험부채도 있고 아까 5가지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그거 할 때 제일 먼저 보험부채만 먼저 하는 걸 유도를 하실 건지 아니면 네. 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걸 유도하실 건지 네. 그런 것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저희 보험 권역이 특수하게 보험 리스크가 있는데요. 그 보험 리스크가 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았는데 7개의 위험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뭐 생명보험사도 있고, 손해보험사도 있고, 재보험사도 있고, 보험의 그 종류와 영역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일단 보험 위험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TF를 통해서 그 내부명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작년 11월에 그 외부에 공개를 했고요. 그 매뉴얼 형태로 일단 그 방안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도 그 보험 리스크 안에 7개 카테고리 중에서 부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까지는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 진행을 할 건데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세칙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부 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자본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또 향후에는 운용 리스크까지 단계적으로 내부 모형을 도입할 계획인데, 올해는 또 신용하고 시장 리스크를 그 매뉴얼 형태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면 정상화가 될 거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모형이 이제 보험사는 좀 은행하고 다르게 편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급 이력 비율이라고 저희 얘기하는 은행의 BIS를 관련된 동일한 비슷한 규제인데요. 비율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회사가 다 신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올사라는 제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회사 자체적으로 그 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선진화적으로 잘 하고 있고 내부 통제를 잘 관리하고 있는 회사 중심으로 해서 좀 관리가 잘 되는 회사 중심으로 그 내부 모형을 승인을 받으려고, 그 신청을 받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네. 보험사가 내부 모형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게 되면 어떤 점에서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과거 은행 같은 경우에는 표준 모형 대비해서 내부 모형 같은 경우가 훨씬 더 BIS 비율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대신에 이제 빡빡하죠. 그거를 승인을 받으려면 과거 데이터 몇 년치에 대해서 다 그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모형이 실제로 맞다라는 걸 증빙을 받았어야 네. 되니까. 네. 보험사 같은 경우 그러면 비슷하게, 은행이랑 비슷하게 내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했을 때 표준 모형보다 낫다라는 게 있어야지 아마 내부 모형 신청도 하고 뭔가 뭐 승인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네. 거랑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은행은 주로 신용 리스크하고 시장 위험액, 물론 운영 위험액도 있지만 그 세 가지 위험액 중심으로 내부 모형 승인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보험은 아마 이제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보험 그 상품이 주다 보니까, 보험 또 영업이 주다 보니까 그 상품별로 이제 그 보험에 대한 그 요구 자본, 그 위험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표준 모형으로 운영하는 개수가, 어떤 특정 회사가 그 뭐 생명 장기보험 상품 중에서 요 상품들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평균적으로 주고 있는 표준 개수보다는 낮게 나오더라.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마 신청할 거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이 표준보다 높다라고 해서 신청을 전혀 안 할 거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보험 포트폴리오 안에 굉장히 여러 상품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일부 상품은 좀 위험액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일부 상품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낮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높게 나오는 상품도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신원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 제일 힘든 쪽이 아마 안신원 팀장님 쪽이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아까 이제 벤치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PF나 이제 주담대 같은 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상호금융 쪽을 봤을 때 이 주담대의 부실화가 얘기가 되고 있죠. 20일 날 보험연구원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를 보니까 어건별 주담대 리스크 분석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내용 보니까 상호금융 쪽이 좀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60대 이상의 다중채무자들이랑 그다음에 20, 30대 연체 비율이 높아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작년에도 주담대 관련해서 은행 쪽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제안을 하셨었죠. 제안을 하면서 이게 다른 금융권으로 넘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관리 감독하실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두 가지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상호금융의 부실률이 높다는 것과 가계대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 같고, 작년 말에 가계대출 이제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거는 은행권이 그 연중 경영 계획을 이제 준수하기 위해서 연말에 이제 디레버리징이라든지 아니면 기준을 강화하다 보니 그 수요가, 시장에 있는 수요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상호금융, 뭐 조금 그나마 은행이랑 금리 수준이 비슷한 상호금융이나 보험 쪽으로 좀 몰렸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은행이 이렇게 급격하게 연말에 가계부채를 축소하지 않도록 저희가 연중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게 연초에 많이 늘려놓고 그 연말에 가서 그 계획을 준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게 풍선 효과를 일으키지 않도록 연중에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얘기고, 그렇게 전 업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제 연중 안정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풍선 효과는 조금 덜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연중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전 금융권이 그렇게 관리를 하자는 거고, 그 20일 날 발표했던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했던 거는 상호금융권이 이제 부실률이 너무 높고, 주담대라 하더라도 부실률이 너무 높고 다중채무자도 너무 많다, 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부실률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연체율하고는 다른 개념으로 산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9%, 뭐 상호금융권 9%막 이렇던데 사실 연체율 수준만 놓고 보면 막 상호금융권 주담대의 연체율 수준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은행보다는 높지만 주담대가 막 그렇게 연체율이 높지는 않고요. 다만 은행보다는 당연히 높은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게 금리도 차이가 나고 또 여신심사 기능도 차이가 나다 보니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약간 저신용자나 취약계층이 또 DSR 규제도 다르다 보니 좀 상호금융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요거는 계속 상호금융권도 여신심사를 계속 고도화하고 뭐 안정적 수익원을 창출하도록 하고 또 저희 뭐 다중채무자라든지 뭐 부동산 건설업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도 상향하면서 손실 흡수 능력도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감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저축은행 관련된 질문인데, 그 저축은행 관련돼서 제일 문제가 이제 PF 관련된 부분이 제일 문제잖아요. 이게 벌써 2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레고랜저 사태 이후에 계속 이제 이 문제가 되고 있고, 전 금융권에서 다 관리하고, 물론 금감원에서도 통합해서 이제 관리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저축은행이라는 게 워낙은 지역 기반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데고,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잘 할 수 있게 뭔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같이 상생하는 모습을 바라는 거였었는데, 실상 지금 보면 돈이 되는 거 위주로 뭔가 하는 것 같은, 특히나 이제 PF가 이제 문제가 돼서 그렇지, 문제가 안 됐으면 계속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좀 어쨌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금융은 이제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시는 이제 저신용자들이 뭔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거기서도 못 받으면 이제 결국은 이제 사금융으로 가야 되는, 안 좋은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책이라서, 이게 어떻게 좀 잘 마련이 정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문제 같아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계속 올해는 중점적으로 계속 좀 고민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뭐 은행이 가장 주담대 위주로 손쉬운 영업을 하다 보니 손실 흡수 능력이 가장 좋은 은행이 사실 가장 리스크가 작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주담대 위주로 하다 보니 손실 흡수 능력도 좀 열악하고 관리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조달 비용도 높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이 좀 안정적인 수익원을 계속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고수익, 고위험 자산 행태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이런 규제 체계도 좀 정비하고 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저축은행이나 이제 상호금융이 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집중을 하고, 또 하나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이 본인들한테 좀 투자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용평가 모형 고도화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적정 수준의 수익을 취약계층에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고, 그런 시스템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런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리스크 관리 기능도 좀 제고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도 정비하면서 좀 은행보다는 좀 이런 중소금융업권이 지역 서민금융 공급 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정책이나 규제 체계를 좀 정비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Q&A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